지금 프랑스 국립언어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언어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파리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겁니다. 긴급 속보를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가릅니다. 화면에는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국립행정학교의 강의실이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십 년을 프랑스어만 써온 성인, 교육생들이 복잡하게 얽힌 예외 발음 규칙 앞에서 단체로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저는 14년 동안 이곳에서 프랑스어의 품격을 가르쳐온 교수, 클레르 베르나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제 패배를 선언하러 나왔습니다. 파리 제7대학의 대강당, 수백 명의 언어학자와 교육 관료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클레르 교수가 단상에 오릅니다.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는 프랑스어의 난해한 도식이 아닌 정갈하고 기하학적인 기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우리가 언어의 자존심이라며 지켜온 그 수천 개의 예외 규칙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600년 전 조선의 왕이 설계한 이 문자를 보십시오. 10초입니다. 이 문자는 단 10초 만에 소리의 원리를 깨우치게 설계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 지성계가 풀지 못한 문해력의 암호를 단숨에 풀어버린 15세기 한국의 지혜. 오만한 파리의 엘리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그 경이로운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저는 클레르 베르나르입니다. 파리 국립행정학교에서 14년째 프랑스어와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지성의 성체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견고했던 성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프랑스 최고의 수재라 불리는 성인 교육생 3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갑고 무겁습니다. 칠판에 적힌 단 몇 줄의 문장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전 문학의 한 구절도 복잡한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그저 프랑스어의 기초적인 발음 규칙이 얽힌 평범한 문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합니다. 30대, 40대의 번듯한 성인들이, 그것도 국가의 요직을 맡을 엘리트들이 글자 앞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철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 규칙만 수천 개에 달합니다. 묵음은 왜 이리 많고 연음은 왜 상황마다 변하는지, 그들은 평생을 이 언어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단어 앞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눈동자를 굴립니다. 교수님, 이 단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규칙대로라면 이게 맞는데 왜 실제 소리는 전혀 다르게 나는 거죠? 한 교육생이 자괴감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14년 동안 제가 가르친 것은 논리가 아니라 관습이었고 과학이 아니라 암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언어의 역사이고 복잡함 속에 깃든 품격입니다. 제가 내뱉은 답변은 스스로 생각해도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품격이라뇨. 누군가에게는 이 복잡함이 거대한 장벽이 되어 지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데 그것을 품격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강의실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립언어연구소의 장학사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의 눈빛에는 곤혹스러움과 오만함이 교차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의 긴급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향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들과 함께 충격적인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 성인 인구의 20% 이상이 기초적인 문해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통계,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발음 체계가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클레르 교수, 이 보고서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겠지? 우리 프랑스어의 위상에 흠집이 날 순 없네. 이건 교육법의 문제지 언어 자체의 결함이 아니야. 연구소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압박합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 언어의 상벽이 사실은
아이들과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신문 대신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들만 보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린 도시.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초대장을 만지작거립니다. 파리 제7대학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 설계된 문자와 역사적 태적 문자의 대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강연장에서 마주하게 될 단 28개의 기호가 제가 14년 동안 쌓아온 언어의 성벽을 단 10초 만에 무너뜨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화요일 저녁, 파리 제7대학 대강당에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가슴은 이유 모를 설렘과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언어학자와 교육계의 거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맨 뒷좌석 구석에 몸을 숨기듯 앉았습니다. 강연자인 르난 교수는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의 권위자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프랑스어와 영어, 독일어의 음성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지를 증명하는 잔혹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역사라는 이름 아래 언어의 무질서를 방치해왔습니다. 배우는 자가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성인의 증거라 포장했죠. 하지만 여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인간을 위해 설계된 완벽한 공학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르난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림의 정갈한 직선과 원으로 이루어진 낯선 기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호들은 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지시봉으로 한글의 자음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자를 보십시오. 꽝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이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인간의 신체 기관 그 자체를 기호로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소리의 파동을 눈에 보이게 설계한 심이 매린 도면입니다.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14년 동안 프랑스어의 예외 발음을 가르치며 이건 그냥 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해왔던 제 입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뇨. 강연장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강렬하게 내리친 것은 한글의 과학성이 아니었습니다. 르난 교수가 넘긴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는 600년 전 조선의 왕 세종이 남긴 훈민정음의 서문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불쌍히 여겨. 이 네 글자가 제 심장을 과통했습니다. 600년 전의 왕은 백성이 글자를 모르는 것을 그들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자가 너무 어려워 그들의 뜻을 담지 못하는 것을 왕의 책임이라 통감하며 밤잠을 설친 겁니다. 기득권층인 학자들은 쉬운 문자는 학문의 깊이를 해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파리 교무실에서 들려오는 복잡함이 언어의 품격이다 라는 오만한 소리와 어쩜 그리도 똑같을까요? 세종은 그 독설과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가장 낮은 자의 입을 열어주기 위해 이 기적 같은 문자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딱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이 설계한 과학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강의실로 돌아가면 저는 더 이상 거짓된 품격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제 교수직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600년 전 세종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저 장벽 뒤에 갇힌 교육생들의 눈물을 닦아줘야만 했습니다. 파리의 심장부에서 조선의 왕이 설계한 이 위대한 사랑의 실험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않고 준비한 특수 도표가 들어있었죠. 프랑스어 발음 기호가 아닌 정갈한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가 담긴 도표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어제 좌절감에 고개를 숙였던 교육생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칠판에 커다란 원과 직선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어 수업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대신 단 10분 만에 소리의 원리를 깨우쳐줄 신비로운 열쇠 하나를 빌려오려 합니다. 강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600년 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문자의 설계도입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껌은 소리를 낼 때의 혀 모양입니다. 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을 더하면 소리가 완성됩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라 조립입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들이 제가 제시한 한글의 결합 원리에 따라 자신의 입모양을 만져보며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오, 다, 나. 그때였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강의실에서 웃어본 적 없는 최고령 교육생. 평생을 발음, 예외 규칙 때문에 지적 열등감에 시달려온 마르크 씨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프랑스어 철자를 보며 느꼈던 그 막막한 안개가 이 낯선 기호 몇 개를 보는 순간 완전히 거치고 있어요. 소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마르크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세상에, 이건 마법이다 라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문맹의 공포와 읽기에 대한 강박이 15세기 조선의 왕이 만든 단 28개의 글자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게임을 하듯 즐겁게 글자를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그토록 어려웠던 연음과 묵음의 원리를 한글의 결합 방식을 빌려 설명하자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의실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국립언어연구소의 장학사와 연구소장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클레르 교수, 지금 제정신입니까? 신성한 프랑스어 강의실에서 이 무슨 천박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겁니까? 당장 이 도표를 떼어내세요. 연구소장의 호통에 강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린 한글 도표를 손으로 찢어버리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평생 침묵을 미덕으로 알았던 엘리트 교육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크 씨가 연구소장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찾지 못한 소리의 진실을 우리는 오늘 이 문자에서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언어의 품격이라며 가둬두었던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문자가 단 10분 만에 구해냈단 말입니다. 장학사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만한 프랑스 지식인들이 가장 천시했던 쉬운 문자가 가장 고귀하다. 자부하던 그들의 아선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질 뻔한 도표를 가슴에 품고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여기 파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고함과 장학사의 경고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일어난 10초의 기적은 교육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파리 교육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 에스파스, 생페리, 컨퍼런스 홀의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400석 규모의 홀은 유럽 각국의 교육 관료들과 언어학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문장이 한글과 프랑스어로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프랑스의 교육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도 막대한 예산도 아닙니다. 바로 600년 전 지구 반대편 조선의 어느 왕이 가졌던 사랑입니다.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글의 자모가 결합하여
하나의 소리를 완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프랑스어 발음 기호로는 수개월이 걸려도 깨우치지 못했던 소리의 원리가 한글의 결합 원리를 통하자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시각화되었습니다. 한글은 예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도구만도 아닙니다. 한글은 배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 왕이 자신의 눈을 포기해가며 만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인본주의 공학입니다. 우리가 품격이라 믿었던 복잡한 예외 규칙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입을 막는 폭력이었다면 한글은 그 입을 열어주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 교육부 고위 관료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스크린 속 한글을 응시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삽시간에 홀 전체로 번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지성들이 15세기 조선의 왕 세종 앞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언어학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한글 앞에서 그 오만했던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 파리의 4개 중학교에서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발음교정 파일럿 수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문명의 어둠을 밝힐 가장 밝은 빛입니다. 유백년 전 세종이 백성에게 물었던 그 따뜻한 질문, 이제 이해가 되느냐는 그 물음이 오늘 파리의 밤하늘에 별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파리에서 들려온 이 기적 같은 소식, 어르신들의 가슴에는 어떻게 남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라고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글을 배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은 연필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그 서름, 자식들 성적표 보며 속으로만 까막눈이라 울음을 삼켜야 했던 그 고단한 세월들. 하지만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유백년 전 세종대왕이 눈이 짓무르도록 밤을 지새우며 한글을 만든 건 똑똑한 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없이 이 땅을 묵묵히 일궈온 여러분 같은 귀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우지 못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 한마디는 오늘날 파리의 엘리트들을 무릎 꿇린 과학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글자가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궈낸 어르신들의 지독한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삐뚤빼뚤 정성껏 써내려 가신 자식들의 이름, 그리고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나다라 속에 바로 세종대왕이 꿈꿨던 위대한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감탄하는 한글의 품격은 곧 어르신들의 삶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손으로 가족을 보듬고 사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명작 소설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가시는 길을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댓글 한 줄은 저희 채널이 나아갈 가장 밝은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배웅합니다.